한 여인이 슬픔에 잠겨 있다. 딸과 아들을 모두 잃은 기구한 운명. 이 여인은 조선의 천재 시인 허난설원이다. 그러나 여자로 태어났기에 조선에서 그녀의 시인은 끝내 외면받았다. 조선을 대표하는 여류 시인 허난설원. 그녀는 유명한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서 글과 학문을 마음껏 익혔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수준 높은 시를 남겼습니다. 헌데 후세 사람들은 그녀가 조선 땅에 여성으로 태어나서 김성립의 아내가 된 이 세 가지를 한스러워했다고 말합니다. 허난설원은 왜 조선 땅에서 여성으로 태어난 것을 그렇게 한스러워했던 것일까요? 허난설원이 살았던 16세기 조선은 여성이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조선에서 허난설원의 시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묻혀버릴 뻔한 허난설원의 시가 중국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중국 국가도서관. 제작진은 이곳에서 특별한 책 한 권을 만날 수 있었다. 제목은 조선시선. 朝鲜的课本，它是当时的这个一些朝鲜的这个诗人写的诗集，应该是非常珍贵的。这个是一个孤本。이 책 속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들의 작품이 실려 있다. 조선시대 시인뿐만 아니라 고려 신라시대 시인들까지 총망라되어 있다. 신라시대 학자인 최추원의 시를 비롯해 생육신의 한 사람인 김시숙, 그리고 험의 시로 기록된 허난설원의 시가 이 책에 들어있다. 그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허난설원의 시다. 그렇다면 조선시선, 이 책은 어떻게 중국에서 출판이 된 것일까? 허난설원이 죽은 이듬해인 1590년, 허균은 집에 남아있던 누이의 시와 평소 자신이 외우고 있던 시를 써서 한데 모으기 시작했다. 죽은 누이, 허난설원의 시집을 펴내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남동생 허균에 의해 허난설원의 시가 세상에 처음 나오게 됐다. 허균은 누이의 시를 당시 대문호였던 유성룡에게 보여주었다. 제 누이의 시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훌륭하도다. 부인의 말이 아니로구나. 어떻게 하여 허씨 집안에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이토록 많단 말인가. 돌아가 간추려서 보배롭게 간직하여
한 집안의 말로 비치하고 반드시 전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유성룡은 헌안설원의 시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곧 임진왜란이 발발했고 명나라는 조선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병했다. 당시 명나라 지원병과 함께 사신들이 조선을 찾았는데 그중 오명제란 이가 있었다. 你好，你好，我是明朝来的吴明记。 조정은 말재주가 뛰어난 허균을 보내 사신을 맞이하게 했다. 문인이었던 오명제는 조선의 시와 문장을 수집하고 있었다. 我想拿一些朝鲜人的诗集，可以吗？可以。 이때 허균은 다른 조선 문인의 시와 함께 헌안설원의 시 200여 편을 오명제에게 건네준다. 오명제는 헌안설원의 시에 큰 관심을 표했다. 그 당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그 중국의 이제 명나라에서 임진왜란을 지원하기 위한 군대와 이제 사신들이 많이 이제 교류가 한참 그 물꼬가 많이 텄던 시기였죠. 그러면서 조선에 왔던 많은 이제 중국 그 문인들이나 사신들이 조선시를 수집을 많이 했어요. 수집을 많이 해서 이제 가져가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특히 이제 오명제가 그 허균과 이제 굉장히 긴밀한 만남을 가지면서 허균이 이제 헌안설원 시를 한 300여 편을 그 오명제한테 전달해 줬고 오명제가 중국으로 가서 그 시들을 모아가지고 중국에서 출판을 해서 이제 조선시선이라는 시집이 출판이 되게 되었는데 명나라로 돌아간 오명제는 1600년에 이 시들을 모아 조선시선을 출판한다. 헌안설원의 시가 이 책을 통해 중국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내가 북경으로 돌아오자 문인들이 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조선시와 헌안설원의 신선시를 구하고 싶어 했다. 이후 명나라 사신들이 조선에 오면 헌안설원의 시를 얻어가고 싶어 했고 그런 이유로 허균을 찾았다. 听说如果去朝鲜见到徐某人，跟他拿到徐兰雪仙的诗集，原来是您呐，请问我可以有一些吗？当然可以，我会给你。 그만큼 헌안설원의 시는 명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중국 땅에서 최초의 한류 열풍을 불러온 것이다. 一个潮流就叫归元诗，就是女性诗，而女性诗呢，当时蜂拥而起，也就是说出现了很多女性作家，出了很多女性的诗集。在这个时候，他们忽然发现韩国也有一个女性的诗人，而且是一个高水平的女性的诗人，徐兰雪雪。 이후에도 난설원의 시는 긍사, 양조, 평양록 등 여러 책에 수록되어 중국 시단의 신화처럼 이어져 내려왔다. 뿐만 아니라 1700년대에는 일본에서도 시집이 간행되어 널리 애독되었다. 자칫 역사에서 사라질 뻔했던 헌안설원의 시는 남동생 허균의 덕분으로 후세에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헌안설원의 아버지인 초당 허엽은 첫째 부인에게서 아들 허성을 그리고 둘째 부인에게서 아들 허봉과 헌안설원 허균을 두었는데 이들 모두가 문장에 뛰어나서 후대에 허씨 오문장가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성리학이 지배하는 조선 사회에서 여성이 한문을 배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엔 왕실의 공주에게도 한글 이상은 가르치지 않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렇다면 헌안설원은 어떻게 한문을 배워 한시를 짓게 된 것일까요? 강릉시 초당동. 초당이란 마을 이름은 헌안설원의 아버지 허엽의 호에서 비롯되었다.
허난설원의 생가가 이곳에 위치해 있다. 조선시대 양반 명문가의 딸로 태어난 허난설원. 허난설원의 아버지는 초당 허엽으로 첫 번째 부인과 사별한 뒤 둘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허봉, 허난설원, 허균을 낳았다. 허엽은 글 공부를 가르칠 때 아들, 딸 구별을 두지 않았다. 덕분에 허난설원은 동시대 다른 여성들과 달리 다양한 학문을 익힐 수 있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여성은 소위 부덕을 닦거나 부공을 이제 열심히 갖추는 것을 여성의 미덕으로 보던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초당 경우는 난설을 한 여성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본 것이죠. 인격체로 봤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과도 통하는 것이고. 허난설원은 동생인 허균의 글 공부를 직접 가르쳤다. 허균이 시를 지으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정도로 문학 실력이 뛰어났다. 허균은 누이의 시를 높이 평가했는데 그의 저서인 학산초담에 잘 나타나 있다. 누님의 시문은 모두 천성에서 나온 것들이다. 시어가 모두 맑고 깨끗하여 음식을 익혀먹는 소견으로는 미칠 수가 없다. 허난설원의 천부적인 글재주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냈다. 중국 무던인 양조 평양록에선 허난설원은 허균의 누이로 8세에 능히 시를 지었으며 여신동으로 칭해졌다라는 기록이 전하고, 긍사에선 그녀의 백옥루 상냥문은 8세에 지은 것인데 만약 하늘이 내린 재능이 아니라면 어떻게 지어낼 수 있겠는가라며 극찬하고 있다. 허균 허난설원 기념관. 이곳에 허난설원이 8살 때 지었다는 작품이 보관돼 있다. 광한전 백옥루 상냥문. 한석봉의 글씨로 쓰여진 이 시는 8살 아이가 지었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그 표현력과 상상력이 뛰어나다. 광한전 백옥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교의 상상의 이제 그 궁전이거든요. 거기에 그 상냥문을 올릴 때 그 글을 쓴 그런 내용인데, 난설원이 8살 때 지었다는 아주 명문입니다. 아주 대단한 문장인데, 그 대단한 문장에 걸맞게 당대의 명필이었던 한석봉, 한호 선생이 1605년에 이 글씨를 쓴 것입니다. 허난설원은 시뿐만 아니라 그림에도 재능이 뛰어났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초당 허엽의 13대 손인 허경 씨는 집안 대대로 전해오는 귀한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 12대 할아버지의 막내. 그것은 바로 허난설원이 직접 그렸다는 그림 한 점이다. 12대 왕고모가 되는 허난설원의 작품을 집안에선 소중히 대한다. 이것은 우리 집안의 가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뭐 국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귀한 물건입니다. 저 자신도 이것을 수장고에 넣어놓고 1년에 한 번 정도 거풍할 때 뵐 뿐입니다. 작품 제목은 안간비금도. 집 앞에서 아버지와 어린 딸이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조선시대 회화사에서 소녀가 그림 속의 인물로 등장하는 것은 무척 드물다. 미술가들은 그림 속의 소녀가 허난설원 자신을 표현한 것이라 평한다. 필체도 여성답지 않게 획이 굵고 힘이 넘친다.
허난설원의 뛰어난 재능 뒤에는 오빠인 허봉의 도움이 있었다. 난설원보다 나이가 12살 위였던 허봉은 일찍 과거에 합격해 중국의 사신으로 자주 오갔다. 그때마다 두보의 시이며 책을 사다 난설원에게 주어 익히게 했다. 동생의 재능을 높이 산 허봉의 배려였다. 허봉은 평소 말하기를 난설원의 재주는 배워서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이태백과 이장길에게서 물려받은 소리라고 했다. 이런 동생의 능력을 더욱 키워주기 위해 허봉은 친구 이달에게 시를 배우도록 소개했다. 이쪽은 내 누이 동생 난설화일세. 손국 이달은 3당 시인 중 한 명으로 불릴 정도로 당나라 시에 뛰어났다. 네, 저 친한 친구인 중국입니다. 잘 좀 부탁하겠네. 하지만 이달은 서울 출신이라 일찍부터 관직을 포기하고 오로지 시에만 매진하고 있었다. 난설원은 손국 이달을 스승으로 맞아 당나라 시를 비롯해 여러 학문을 두루 배우며 학문의 깊이를 더해갔다. 그 당시 일반적인 양반 가문에서 서울 출신을, 그것도 특히 여자한테 선생님으로 소개한다는 것은 사실 보면 그 당시 일반적인 집안의 가풍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그 허난설원의 집안이 갖고 있는 특별하고도 정말로 이렇게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앞선 그런 집안의 가풍, 어떤 진보적인 그러한 가풍과 어떻게 보면 그 시대와는 화합할 수 없는 상당히 그 혁명적 기질들이 그 집안의 형제들이 갖고 있었다고 보여져요. 개방적이고 남녀 차별이 전혀 없는 집안에서 자란 허난설원. 재능을 인정해준 가족들 덕분에 그녀는 마음껏 시를 쓰고 꿈을 키워갔다. 허난설원의 유년 시절은 그 누구보다 행복했다. 이웃집 친구들과 그네뛰기 시합을 했어요. 띠를 메고 수건 두르니 마치 선녀가 된 것 같았죠. 바람차며 오색 그네줄 하늘로 날아오르자 놀이개소리 땡그랑 울리고 푸른 버드나무엔 아지랑이 피어났지요. 그러나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명문가에서 태어나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허난설원. 그녀가 어느덧 이 집을 떠나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조선 중기에는 여자들이 보통 16살에서 18살경, 즉 10대 후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부모가 정한 혼처에 따라 정략 결혼이 이루어졌는데 허난설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정한 허난설원의 상대는 안동김 씨 집안의 자제로 5대가 대를 이어 문과에 급제한 문벌 가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최고 가문 간의 결합이었던 것이죠. 두 양반가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된 허난설원. 그녀의 결혼 생활은 어땠을까요? 허난설원은 15살에 양가 부모들의 정혼에 따라 김성립과 결혼식을 올렸다. 허난설원의 남편이 된 김성립.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김성립의 후손인 안동김씨 한 종중회를 찾았다.
6세가 되시는 분이 이제 홍자도자가 되시는데 이제 헌안설원의 시할아버님 되시는 네, 시할아버지. 네. 그래서 홍자도자 소위 남해공 할아버님께서는 영의정을 역임하셨고 또 아들 되시는 소위 하당공 첨자 할아버지는 그 도승지와 이조 정랑을 역임하셨습니다. 5대에 걸쳐 문과에 급제한 문벌 가문. 그렇다면 김성립은 어떤 벼슬직에 올랐을까? 헌안설원이 죽고 난 후에야 별시 문과에 급제한 김성립은 최고관직이 겨우 정팔품인 하급 벼슬에 머물렀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명성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다. 김성립과 결혼한 헌안설원은 친정을 떠나 시댁에 들어가 생활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맏며느리로서의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이러한 시집 생활이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혼례를 치른 뒤 여자가 시댁에서 생활하는 혼인 형태를 친형이라 하는데 친형은 당시 결혼 풍습과는 사뭇 달랐다. 조선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결혼 제도는 이와 완전히 반대였다. 남귀여가, 즉 혼례를 치른 뒤 남자가 처가에서 생활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장인의 집을 들어간다는 뜻의 장가간다라는 표현도 여기서 비롯됐다. 현모양처의 귀감인 신사임당이 태어나고 자란 오죽헌. 헌안설원과 동시대를 살았던 신사임당은 시댁이 아닌 친정에서 결혼 생활을 했다. 아들인 율곡 이이도 친정에서 낳아 키웠다. 시문과 그림에 뛰어났던 신사임당. 그녀는 아름다운 산수와 주변 풍경을 특유의 섬세한 필치로 그려냈다. 한국 제1의 여류화가라는 평을 받는 신사임당. 그녀의 뛰어난 예술세계 뒤에는 친정이라는 편안한 안식처가 있었다. 신사임당 같은 경우는 친정에서 오래 생활을 했거든요. 뭐 꼭 친정 아니면 친정 주변이었는데 자기가 자기 재능에 집중하고 그거를 좀 이렇게 드러내는데 친정살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실 시댁에 있으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아무래도 제약이 크죠. 그래서 신사임당이 제가 보기에는 그 그림에 있어서 그렇게 뛰어남을 보일 수 있었던 거는 친정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컸을 것 같아요. 헌안설원도 어머니의 친정인 강릉 외가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가족들의 사랑과 배려 속에 시인의 꿈을 키워갔던 헌안설원. 그런데 당시 결혼 풍습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헌안설원은 결혼과 함께 친정을 영영 떠나게 되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일까? 조선 세종조, 세종과 김종서의 대화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지금도 친형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나라 풍속은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유래가 오래되옵니다. 만일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곧 거기에 필요한 노비, 의복, 그릇 등을
여자의 집에서 모두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곤란하여 어렵게 되는 것이옵니다. 진영의 예법이 갑작스럽게 실시될 수 없다며 왕실에서 먼저 실행이 되어 사대부로 하여금 본받게 하면 어떠한가? 왕실에선 왜 오랜 풍습과 다른 친형제 실시를 고집했던 것일까? 조선 초기에 이제 새로 건국을 하면서 어떤 모든 시스템을 중국화하려고 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적인 그 혼인제도, 가족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이상으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혼속을 보니까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 중국적인 그런 제도를 들여와서 놓고 보면은 아주 이게 촌스럽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맞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정에서 끊임없이 논란을 해요. 이거를 이제 바꿔야 된다. 중국과 같은 친형 제도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뭐 왕실에서 직접 친형 제도 그걸 보이기도 하고, 그런 혼인식을 보이기도 하고, 그걸 보이면서 이제 사대부들한테 따라해라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친형제가 시작되면서 종갓집도 생겨났고 그에 따라 종부의 역할도 커졌다. 조선 숙종 때의 학자 윤증의 종갓집. 나이 90이 넘는 종부는 아직도 집안일에서 손을 떼지 않는다. 장을 담그는 일도 모두 종부의 몫이다. 저기 잡숴봐요, 간장 좀. 간장이라는 건 없지 못 살잖아요. 간장이 이게 얼마나 식량 다음에는 간장이 필요하다고요. 이 종갓집에서 1년에 지내는 제사만도 22번. 할머니는 아직도 제사 준비를 직접 한다. 집안의 종부이기 때문이다. 시집을 오면서부터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 밤에도 새로 한 시 안에는 난 잠을 재본 적 없어요. 15년 동안을. 예번이었고 새벽이면 찬물에다 세수하고. 왜냐면 어른들 이제 아침 기거하고 나오시면은 내가 부수시하고 그냥 잔모양으로 어른 앞에 안 나타나려고 그 전에 꼭 세수하고 소세하고 나오거든요. 그게 15년을 그렇게 됐다면 알 수 있는 세상 아니에요. 아기를 신 낳도록 그랬지. 아이고. 허난설원도 종부가 되어 어렵고 고된 시집살이를 했다. 당시까지도 남자가 처가살이를 하는 남귀여가 풍습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허난설원은 낯선 시집생활을 했던 것이다. 조정의 시책에 따라 허난설원은 새로운 결혼제도인 친형을 따른 첫 세대였다. 허난설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댁에서 생활을 했단 말이죠. 재능은 제가 보기에 신사임당이나 허난설원이나 다 좀 천재적인 그런 재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발현하는데 시집세대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더 좀 제약이 많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집안일 뭐 이렇게 챙겨야 되는 이런 게 아무래도 시댁에 있으면 더 많지 않겠어요? 그런 제약이 저는 허난설원한테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와중에 남편은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다. 결혼한 뒤에도 김성립은 과거 준비를 위해 접에서 주로 생활했다. 접은 젊은 선비들이 과거를 준비하며 함께 공부하던 장소로 일종의 동아리 합숙소였다. 결혼 초기에 허난설원은 남편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있었다.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새색 씨의 애틋한 마음이 담긴 시가 전해진다. 곱게 다듬은 황금으로 만든 반달 놀이개는
시집 올 때 시부모님이 주신 거라서 다홍 치마에 달아두었지요. 오늘 길 떠나가시는 님에게 드리오니 먼 길에 정표로 달아주세요. 길가에 버리셔도 아깝지 않지만 새 여인에게는 달아주지 마세요. 과거 시험 준비로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못했던 김성립. 그러나 그는 변변히 과거 시험에 낙방했다. 김성립은 점점 공부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보다 뛰어난 아내의 학문과 문장력에 열등감을 느꼈다. 부부 사이는 날이 갈수록 소원해졌고 허난설원은 남편 없이 외롭게 지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을 낙으로 삼으며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 그리고 시를 쓰면서 그 외로움을 달랬다. 힘들고 고된 결혼 생활에 시는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러나 당시엔 여자가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올바른 행실이 못 되었다. 허난설원의 시어머니는 시를 쓰는 며느리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조선이란 사회는 여자가 시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혼하고 며느리가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친형제는 17세기가 돼서야 조선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허난설원은 16세기를 살면서 시집살이를 한, 그러니까 친형제를 경험한 첫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남자의 처가살이가 일반적이었던 당시에 허난설원은 낯선 시집살이를 해야 했는데, 성소부 부고에 보면 남동생 허균의 이와 같은 기록이 전합니다. 나의 누님은 어질고 문장이 좋았는데 시어머니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 늘 누님을 생각하노라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허난설원의 외로운 시집살이의 유일한 위로가 되어준 것은 바로 시였습니다. 중국의 최고 명문대학인 북경대학. 이 대학의 조선어학과에선 한국시를 정규 과목으로 가르친다. 이번 학기 강의의 주제는 바로 허난설원의 시다. 막론하고 조선의 남자들이 싫어하는 세 가지 허가 있으니. 학생들의 허난설원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중국에서 400년간 전해져 오고 있는 허난설원의 시. 무엇이 이들을 허난설원의 시 세계로 빠져들게 한 것일까? 所以就是说，许兰雪轩就是说，他对这种抗争，对封建社会的这种抗争，对他自己不幸的这种申诉，都是通过一种无声的，是很悲苦，也很就是说，主要是自己女性的那种无奈，我只能接受那种，所以就是说觉得很同情他。是他在这种黑暗的现实当中，他仍然将自己的感情寄托于诗歌
从中得到解脱，另一方面也表达他对黑暗现实的反抗。从这里可以看出，曲鸾雪轩她作为一个女性的不平凡。 헌안설원은 다양한 주제로 시를 썼다. 그 중에는 불평등하고 왜곡된 현실에 대한 내용이 많다. 그녀의 시에는 시대에 대한 저항 정신이 오롯이 녹아있다. 양반가의 새도가 불길처럼 성하던 날, 높은 다락에서 풍악소리 울렸지만 가난한 이웃들은 헐벗고 굶주려 줄인 배를 안고 오두막에 쓰러졌네. 어느 날 아침 높은 권세에 기울면 오히려 북쪽 이웃을 부러워하리니 흥하고 망하는 것은 바뀌어도 하늘의 도리를 벗어나지는 못한다오. 헌안설원이 그만큼 그 시대의 여성의 한계를 사실 보면 굉장히 너무 빨리 앞서갔다라는 그런 것들이 헌안설원한테는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비극이자 너무 앞서간 인물이 그 사회의 벽을 이제 깨지 못하는 것들이 갖는 헌안설원의 비극이자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헌안설원이 어떻게 신분차별을 꼬집는 저항시를 짓게 되었을까? 어릴 적 스승이었던 손곡 이달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달은 뛰어난 실력을 갖췄음에도 서자라는 이유로 벼슬직에 나가지 못했다. 이러한 이달의 모습을 통해 헌안설원은 사회 현실을 직시하는 비판적 안목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이다. 스승을 통해 시대의 모순을 접한 헌안설원. 그녀는 가난한 여성들의 삶과 노동을 시로 담아내기도 했다. 밤늦도록 쉬지 않고 배를 짜노라니 배틀 소리만 삐걱삐걱 차갑게 울리는데 배틀에 짜여진 배 한 필 결국 누구의 옷이 되는가. 손에 가위 쥐고 마름질하니 밤이 차가워 열 손가락 곱아온다. 남을 위해 홀례복을 짓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홀로 살고 있다오. 신분의 귀천이 명확했던 조선시대. 헌안설원은 양반가에서 태어났으면서도 가난한 서민들의 삶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억압받는 여성들의 고달픈 노동에 주목했는데요. 헌안설원은 여성과 빈자들이 겪는 불평등이 같은 것이라 여겼습니다. 시를 무기로 그릇된 현실에 저항했던 여류 시인. 시를 유일한 위로로 삼으며 살아가던 헌안설원에게 견디기 힘든 불행이 찾아옵니다. (1580년) 헌안설원의 아버지 허엽이 경상도 관찰사직에서 물러나 한성으로 올라오던 도중 그만 객사하고 말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헌안설원은 두 아이 모두를 병으로 떠나보내야 했다. 지난해엔 사랑하는 딸을 잃고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까지 잃었구나.
슬프고 슬픈 광릉 땅에 두 무덤 나란히 마주하고 있구나. 가엾은 너희 형제 넋은 밤마다 서로 만나 놀고 있으려나. 하염없이 슬픈 노래 부르며 슬픈 피눈물만 속으로 삼키노라. 허균도 두 조카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살아서는 부부금실이 좋지 못했고 죽어서는 제사받들 자식이 없으니 원통함이 한이 없다. 그런데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정치적 실패를 거듭하던 허난설원의 오빠 허봉이 술로 세월을 보내다 1588년 강원도 김화에서 또한 객사하고 말았다. 허난설원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던 오빠 허봉의 죽음. 그 슬픔은 난설원에게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당시 26이던 허난설원은 의미심장한 시 한 수를 읊는다. 푸른 바다가 옥구슬 바다를 적시고 푸른 난새는 오색난새에 어울리네. 아리따운 부용꽃 27송이 붉게 떨어지니 서리딸이 차갑구나.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것일까? 허난설원은 이듬해인 27의 나이에 생을 마쳤다. 그녀는 죽기 전 자신이 쓴 시를 모두 태워달라고 유언을 했다. 자신의 생명력을 불태워 시를 썼던 여인, 그녀는 시와 함께 이 세상을 떠났다. 허난설원이 죽고 난 뒤 그녀의 시가 중국을 거쳐 조선에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평가는 냉혹했다. 물 건너 님을 만나 연꽃 다 던지고 에이여 누가 봤을까 한나절 얼굴 붉혔네. 에이, 그 이렇게 음탕하다니. 조선 남성들의 부정적인 평가는 그 후 200년이 넘게 지속됐다. 규중 여인이 시를 짓는다는 것이 원래부터 좋은 일은 아니다. 조선의 한 여자 이름이 중국에까지 퍼졌으니 대단히 유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인들은 일찍이 이름이나 자를 찾아볼 수 없으니 난설헌의 호 하나만으로 과분한 일이다. 후에 재능 있는 여자들이 이를 밝혀 경계의 거울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허난설원의 시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실의 거대한 벽 앞에서 새로운 세계를 열망했던 천재 여류 시인. 조선에서 여자로 태어났기에 그녀의 시는 철저히 잊혀져 갔다.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허난설원. 그녀의 시는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동생인 허균에 의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감성적이면서도 시대 정신이 녹아나는 그녀의 시는 중국에서 최초의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해서 남존여비의 땅 조선에서 새롭게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순된 사회에 대항한 그녀의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역사는 허난설원을 외면했지만 오늘의 역사는 허난설원을 시대를 앞선 천재 여류 시인으로 다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현재는 다시 먼 미래의 과거가 되고, 그 미래는 과거의 역사를 정당하게 평가한다는 것을 허난설원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에 허락받지 못한 여류 시인 허난설원 편이었습니다. 그 깊이 연한 창가에 난 저야 너의 입그리도 향기롭던 이에 가을바람 스쳐 지나가네. 조롬한 네 모습 생기